네,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 안보 이슈를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핵 전략과 운용에 관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내년 중반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군은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했는데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주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한반도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국제 외교 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살펴볼 핵심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 손으로 만든 수백 대의 전투기가 한반도 영공 수호를 책임질 날을 기대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 정리하고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핵 전략 기획과 운용에 대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미일 간 실시간 미사일 정보 공유 시스템도 곧 가동됩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초도 생산 물량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F-21이 날개를 활짝 펼지 날개가 꺾일지 또다시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걸 전제로 한 협상을 구상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가짜 뉴스라고 했지만 영 개운치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과 미국이 워싱턴에서 핵협의그룹 2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결과부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요약하면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지 않는 대신에 미국의 핵 우산, 요즘에는 확장 억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 이걸 강화하는 데 있어서 핵 전략을 짜고 운용하는데 우리의 관여와 참여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하고 또 한국이 한미 간 연합훈련을 할 때 관련된 프로그램도 넣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북한 정권 종말 같은 걸 얘기를 하긴 하지만 소위 핵 단추를 누르고 또 핵 가방을 열고 하는 거는 미국이 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상황과 의지가 충분히 반영될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또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핵 협의 그룹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논의는 하고 있지만 결국은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런 논의와 움직임이 지속될지 아니면 상황이 확 바뀔지 결정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미 대선 결과를 좀 지켜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체계가 조만간 시작된다라고 백악관에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 백악관이 밝힌 내용인데요. 며칠 내에 이 시스템이 가동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이 관련된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과 일본의 지상과 이지스함에 있는 레이더를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 사령부 플랫폼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아마 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단계로 보이고요. 다음 주 중에는 이게 가동될 걸로 보입니다. 그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우리 합참에서 아주 굉장히 빠르게 우리 국방부 출입 기자들한테 일제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는 일단 발사 장소, 발사 시간, 방향이 나옵니다. 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기자들이 일보를 작성했거든요. 일보를 날리면 거의 전 세계 외신이 이걸 받아 썼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시간 반 이 정도가 지나야 탄착 지점, 고도, 비행 거리가 발표가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는 이제 미국에서 관련 정보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주 중에 이런 공유 시스템이 가동이 되면 이제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 기자들이 우리 합참도 그걸 정보를 빨리 파악하고 우리 기자들도 더 관련 보도를 빨리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우리는 북한하고 가까우니까 발사 정보는 빠르게 포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탄착 정보 떨어지는 거는 보통 동해나 태평양으로 쏘는데 그렇죠. 일본이나 미국이 더 빨리 감지를 하죠. 그래서 이런 갭을 좀 줄여보자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좀 빠르게 이런 정보를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좀 군사적으로는 효용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편에선 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면서요.
그렇죠. 이렇게 한미일 안보 밀착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뭐 현재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이것과 관련된 건데요.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우려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본군의 한반도 진입 가능성. 두 번째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예. 또 예를 들어서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난다. 중국과 대만 간의 분쟁이 일어나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여기에 한국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게 두 번째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래전부터 한국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MD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물론 현재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는 백악관이 뿌린 자료에 따르면 경보, 워닝, 그리고 정보는 데이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북한이 발사한 거, 날아가는 미사일에 대한 걸로 한정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인텔리전스라는 측면에서 뭐 탐지, 추적, 교전 정보까지 교환하게 되면 네. 말 그대로 미국이 주도하는 MD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예. 당장은 미국 주도 MD에 한국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정치 외교적으로 굉장히 폭발성이 큰 이슈입니다. 그렇겠네요. 우리가 미국의 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사드라는 걸 성주에 갖다 놓을 때 네. 그 국내적인 논란, 갈등 그리고 중국의 한한령 등 경제 제재 이런 여파를 굉장히 큰 걸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우리가 미국 주도 MD에 들어가는 발판이 마련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 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굉장히 좀 예민한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국방부에서요 내년부터 적용할 국방 중기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내용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2024년부터 28년까지 국방비로 우리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총 348조 원을 쓴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 중에서 방위력 개선비로 3분의 1을 쓴다는 계획입니다. 방위력 개선비는 이제 무기를 개발하고 구매하는 겁니다. 작년 말에 발표한 2023에서 2027까지의 중기 계획과 대비해서 총 예산은 17조 원 정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요즘 상황을 반영해서 그런지 정찰 위성을 여러 대 올리겠다. 네. 이렇게 해서 대북 감시 능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그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 네. 자, 역시나 좀 예산이 좀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한국형 전투기잖아요. KF-X 사업에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국방 중기 계획이라는 게 뭐 이렇게 세세한 내용을 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12페이지 정도 자료가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KF-X 사업이 요즘에 난기류를 좀 맡고 있어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네. 여기에는 이제 장기 운용 중인 F4와 F5 전투기를 F-21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한 줄 정도만 원론적인 내용만 들어갔습니다. 네. KF-21은 많이들 아실 텐데요. 21은 이제 21세기 한반도 영공을 KF-21이 책임지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F4하고 F5 정도를 우리 공군에서 한 200대 정도 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사실은 뭐 통신망으로 치면은 뭐 LTE급도 아니고 2G나 3G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제대로 된 전투기를 좀 가져보자, 이걸로 대체를 해보자 해서 20년 전쯤에 당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선포를 하면서 비로소 시작이 됐습니다. 총 예산은 8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KF-21은 4.5세대 전투기를 만들어서 이제 4세대인 F-15와 5세대인 F-35 미국이 만든 거죠. 이 중간 정도를 만들어서 시작을 해보자 이런 계획입니다. 사실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를 가져보자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공군이 지금 F-35, 미국산 F-35를 40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인데 F-35 그중에 이제 한 대가 작년에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독수리와 충돌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엔진이 파손되고 항법 장치도 고장이 나서 이걸 수리를 하려고 봤더니 이 비행기 기차의 가격이 1,100억 원 정도인데 수리비만 1,400억 원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수리비가 더 나오네요. 예. 그렇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그리고 수리 기간이 4년이 넘고 그래서 결국은 최근에 이거를 퇴역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생활에서도 뭐 차로 치면 벤틀리나 포르쉐를 타면 유지비,
그렇죠. 수리비가 예. 많이 들지 않습니까?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전투기가 제대로 된 전투기가 필요한 거는 뭐 당연한데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KF-21 전투기 사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논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숱한 우여곡절에도 잘 끌고 왔습니다. 그만큼 국민적 열망이 크기 예.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요. 작년과 올해 시제기 6대가 성공적으로 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정, 전투 적합 판정을 받았고요. 쟁점은 이 KF-21을 이제 양산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네. 처음에 블록 1이라고 초도 물량을 처음에는 이제 우리 공군이나 방사청은 40대를 예. 만들어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우리 한국 국방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카이다라고 국책연구원인데 여기서는 40대로 하지 말고 처음엔 20대만 만들어서 시작을 하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추후 상황을 봐서 20대를 더 만들자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뭐 카이다를 비난하는 분들도 좀 계시긴 한데 사실 카이다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줄여보자, 신중하게 해보자 이런 의견을 제기한 겁니다. 특히 카이다가 지적한 부분은 공대공 능력은 검증이 어느 정도 됐는데 이제 지상 공격 능력이 아직 검증이 잘 안 됐으니 사업 불확실성도 있으니까 네. 조금 천천히 가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취재를 좀 해보니까 지금 현재 분위기는 20대를 먼저 만들고 나중에 20대를 만드는 이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주 예산안이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는데 그 전에 뭐 이건 카이다의 의견이고 이 결정은 우리 국민과 정치권과 정부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실의 판단으로 바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자, 초기 생산 물량이 처음에는 40대라고 했다가 20대로 절반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사업 동력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 문제라고 이제 이게 한 대 만드는데 이제 40대를 만들게 되면 880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네. 하지만 20대로 줄어들면 1,000억 원대로 가격이 올라간다는 배당 겁니다. 단가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수백 개의 협력 업체들도 있고 네. 그리고 사업 계획도 세워야 되고 이게 좀 불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단가를 좀 낮춰보는 노력에서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전투기를 만들 때는 우리 공군에도 제공을 하기도 했지만 하기로 하는 목적도 있지만 수출용도 있는 거거든요. 폴란드 같은 데서.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투기 시장이 수백조 원의 아주 큰 시장이니까 우리 전투기를 좀 수출해보자 이러는데 우리 국내 연구기관에서도 사업이 불확실하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수출이 되겠냐 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자, 이번에 미국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소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공교롭게 이번 주도 또 트럼프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내년 대선에서 바이든과 리턴 매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네.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한 내용 때문인데요. 이 매체는 나름 신뢰도가 있어서 우리 특파원들도 많이 인용을 하는 언론입니다. 요지는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북한 비핵화는 장기 과제로 미루고 핵 동결을 하게 되면 해주면 제재를 풀어주는 쪽으로 구상하고 있다. 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북한 문제보다는 중국 문제에 집중을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물론 이제 뭐 가짜 뉴스라고 즉각 부인을 했습니다. 유일한 사실은 본인과 김정은이 친하다는 거 이거 하나고 나머지는 다 가짜다. 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는 지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 나왔던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요. 자, 트럼프가 그때 좀 합의를 해줄 걸 하고 좀 후회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죠. 2019년 2월에 하노이 회담에서 이 내용이 오고 가다가 막판에 깨진 거거든요. 예.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기차를 타고 60시간을 달려서 하노이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합의는 최소한 뭐라도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틀간 회의 마지막 날에 갑자기 깨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는데 저도 그때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어서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네. 트럼프가 뭐 북한 문제를 잘 몰라서 사인을 해주려고 했는데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강경파입니다. 존 볼턴이 예. 막았다는 게 정설입니다. 이제는 뭐 트럼프도 기자회견을 하고 북한 대표단 당시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부상이 밤 12시쯤 돼서 막 긴급 기자회견 호텔에서 해서 막 그때 소동이 있고 했는데 양측 얘기를 종합하면 결국 이겁니다. 북한은
영변을 내주겠다. 영변 핵시설을 포기하겠다. 하지만 안보리 제재안 11개가 지금 있거든요. 대북 제재안 11개가 있는데 그중에 5개만 풀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 측에서 볼 때는 영변 말고도 다른 데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제 의구심을 굉장히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보리 제재안이 11개지만 풀어달라고 한 5개가 핵심인데 이걸 풀어주면 다 풀어주는 거다. 이래서 이 호가가 맞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딜이 깨졌던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노이 회담이 굉장히 비핵화 노력에서 북한 비핵화 노력에서 중요했던 게 이게 깨지면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북 제재에 대해서 이제 세 나라가 스크럼을 짜면서 그 다음부터는 북한이 대북 제재에 대해서 절실해하지도 않고 제재 이행이 제대로 되는지 점검도 안 되고 예. 이행이 안 되는 판단이 들고 무엇보다 최근에 북러 간 협력이 가속화하고 있는데 지난달만 해도 푸틴의 측근인 천연자원부 장관이 방북을 했고 또 이번 주에는 연해주 지사가 방북을 해서 북중 간 경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북중 간의 이런 협력을 통해서 제재 효용성이 없고 네. 북한이 예전처럼 하노이 회담 때처럼 그 제재 완화에 대한 호가를 제대로 쳐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미국이 먼저 카드를 내밀더라도 북한에서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노이 회담 이후로 그렇게 상황이 바뀐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소식들 좀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 KF-21 전투기 사업이 이번 난기류도 잘 뚫고 날아올라서 신흥 방산 강국 대한민국의 수출 효자 상품으로 떠오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반도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치동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